많은 남자를 만난 여인. 옛날에 조선 성종 임금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봐라, 일관을 어서 들라 이르거라. 일관이 임금 앞에 나오니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거라. 이 나라에 과인과 사주팔자가 꼭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꼬? 내 그들이 어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니 전국에 지시하여 가인과 꼭 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을 모두 조사에 불러들이도록 하라. 이리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려 찾았는데 마침 한 사람의 중년 과부만 있어서 불려 올라오게 되었지요. 성종 임금은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주팔자가 과인과 같다 하니 네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전하. 빠짐없이 아뢰겠습니다. 소인은 어릴 적에는 여종의 신분이었는데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면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였으나 얼마 후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 여인이 여종의 신분에서 면천이 된 때를 물어 추적하니 임금인 자신이 등극하여 왕위에 오른 바로 그의 그날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의 남편이 죽은 날을 맞춰보니 앞서 사망한 자신의 중전 한 씨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감탄을 하였지요. 어찌 일이 일치할 수가 있는가? 참 신기한 일이로다. 여인은 듣거라. 듣고 보니 사정이 과인과 매우 비슷하나 다만 과인은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거늘 너는 과부의 몸으로 홀로 외로이 있을 터이니 그것만이 서로 다른 것 같구나. 그 말에 과부는 웃으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지엄하신 전하의 앞이라 바른 대로 아뢰겠습니다. 전하, 옛날 중국 무후가 많은 남자를 거느렸다 들었습니다. 소인도 과부가 된 이후로 많은 남자들을 사귀었지요.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독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소인의 사주팔자가 전하와 일치하여 모든 부분에서 전하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사옵니다. 여인이 이와 같이 아뢰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고 임금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구나. 진정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로다. 그러더니 임금은 과부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 내보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꾸민 흉계. 옛날 조선시대 영조 때의 일입니다. 한강 근처의 어느 산 기슭에 나지막한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아래 펑퍼짐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삿갓을 쓴 노인이 날마다 나와 앉아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영의정 이종성이었지요. 나라의 재상이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많은 날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늙음하게 문소희라는 간악한 궁녀에게 푹 빠져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그녀가 고에 바치는 소리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중의 모든 실권이
문소희에게로 쏠리고 법도와 위계 질서가 문란해져 그 패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더군다나 영조가 자기의 친아들인 사도 제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굶겨 죽이기까지 했으니 온 대궐은 흉흉한 기운에 쌓이고 탄식과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영의정 이종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무를 틀어쥐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하여서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소희와 그쪽의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는 이종성이 눈의 가시처럼 거북한 존재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관원 관리들을 은밀히 매수하여 이 종성에게 없는 허물을 덮어 씌워 탄핵의 상소를 올리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대신으로서 탄핵을 받아 그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일단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따라서 이종성도 전례에 따라 벼슬을 내놓고 한강변 와우산 중턱에 있는 친구의 별장 안류정의 임시 거처를 정하고 근신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는 척을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하여 궁중과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뚫으면서 전국을 바로잡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종성은 강가에 앉아 온종일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그쯤 문소희가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복부에다 솜을 둘러 부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욱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종성은 깊이 탄식하며 그 해법을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집이 거창한 웬 장년 남자가 이종성과 조금의 사이를 두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종성은 힐끔 돌아보고는 강의 시선을 보내며 말을 붙였습니다. 웬 사람인데 잡히지도 않는 낚시질 구경을 하오? 다리가 아파 좀 쉬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밀양에서 서울을 찾아왔지요. 서울에 가려면 곧장 숭례문을 통해 들어갈 일이지. 노자가 모두 떨어져 친구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왔더니 멀리 떠나고 없지 뭡니까? 그거 낭패로군. 길을 떠나면서 노자를 넉넉히 가지고 올 일이지. 서울을 오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떠났답니다. 하지만 도중 주막마다 들르고 보니 한 상 가지고야 요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한 끼에 2상씩 먹다 보니 비용이 곱으로 들었답니다. 그럴만도 하겠군.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나? 시골에 있으니 밥만 죽이고 뭐 별로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무변으로 입신하는 길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 꽤나 쓴다 그 말이로군. 고향에서는 장사라는 말을 들었지요. 이번에도 밤에 호랑이를 만나 이거 큰일이구나 했는데 제가 크게 고함을 지르니 호랑이가 질겁을 하여 도망치지 뭡니까? 그만하면 장사 소리를 들을만 하군. 이름이 무엇인가? 손호관이라 합니다. 그럼 밀양 손씨 일문이네 그려? 점심은 드셨는가? 못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자식에. 이종상은 먹지 않고 그대로 둔 점심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손호가는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배짱이 어지간하군.
높은 벼슬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자네 같은 쓸만한 무변을 한 사람 구한다는 모양이니 찾아가 보겠나? 찾아가 보고 말고요. 어디 사시는 누구입니까? 서울 북촌에 가서 이영 부사댁을 찾아가게. 주인 대감이 안 계신다고 하거든. 서강에서 낚시질하는 늙은이 소개로 왔다고 말하게. 그럼 주인 대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 걸세. 손호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기운찬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손호가는 곧장 서울 안에 들어가 북촌을 찾아갔지요. 이영 부사댁이란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이르러 하인에게 용건을 말하자 주인 대감은 출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글쎄요. 대중 없답니다. 어쨌든 대감 마님을 만나시려거든 작은 사랑으로 들어가 기다리시구려. 다른 볼일도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지였지요. 두말 없이 작은 사랑에 들어가 저녁 대접까지 받은 손호가는 보쯤을 베개 삼아 고단한 몸을 눕혔습니다.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었지요. 바깥이 수선스러 잠을 깨고 보니 꽤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 마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정신이 번쩍 들어 문틈으로 큰 사랑 쪽을 가만히 내다보니 한 노인이 대청에 나와 앉아 하인이 떠다 놓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 손호가는 깜짝 놀랐지요. 대청에서 발을 씻고 있는 주인 대감은 바로 한강변에서 낚시질을 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 대감이 하인을 보고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없더냐고 물었지요. 그 말을 들은 손호가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뛰어나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무례한 수작을 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가 몰라본 것이 죄가 될 일이 없지. 하여튼 좀 올라오게. 이종성은 따로 주한상을 그럴듯하게 차려 나오게 하여 손수 술을 따라준 다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예조 판서에게 부탁하여 자네를 금요문 수문장을 시켜줄까 하는데 해보겠는가? 하다뿐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리 고마워할 거 없다네. 사실은 자네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니 대장부로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것이 좋겠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이 어찌 벼슬을 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종성은 무척 만족한 듯 손호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궁중의 어지러운 상황과 문소위의 간악한 흉계, 연로한 왕이 후궁과 간신배의 감언이설에 판단이 흐려져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성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손호간에게 이러저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영의장의 추천으로 다음날 곧바로 금요문 수문장이 된 손호간은 눈을 부릅뜨고 문을 지켰지요. 수문장쯤 되면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들을 내세운 뒤 지휘만 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는 직접 문 옆에 버티고 서서 출입자를 하나하나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장의 위험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손호간이 수문장으로 나선 지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환도를 지팡이 삼아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웬 젊은 여인이 머리에 붉은 바구니를 이고 나타나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설아, 누군데 들어가려 하느냐? 쇠내는 내전에 있는 무수리입니다. 무수리가 대궐 밖에는 왜 나간 것이야? 문소희 마마의 심부름으로 마마의 친정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머리에 인 것이 무엇이냐? 마마의 친정댁에 마침 생일 잔치가 있어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희 마마의 친정집 음식이니 오죽 풍성하고 맛이 있을까? 여기다 몇 접시 덜어놓고 가게. 그 말을 들은 무수리는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벌쩍 뛰었지요. 바구니가 그렇게 크니 조금 축낸들 표가 나겠느냐? 조금 덜어주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까지 문지기 주세에 겁도 없이 짓거리고 있군. 소위 마마께 일러바쳐 혼내기 전에 썩 비키시오. 못 비킨다면 어쩌겠느냐? 그 바구니를 내려놓아라. 손오간과 무수리가 바구니를 빼앗기려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불현듯 보자기로 덮은 바구니 안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손오간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환도를 들어 수직으로 내리쳤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구니와 무수리는 무참하게 두 조각이 났습니다. 혼비백산한 문지기들이 달려와 보니 바구니 속에는 음식이 들어있지 않고 갓난아기가 있었지요. 손오가는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체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위에 보고를 올리거라. 그러더니 한쪽에 메어있던 말을 끌고 나와 바람처럼 내달렸지요. 문소희는 해산날이 가까워 왔다고 왕을 속여 한동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 친정을 통해 대궐 밖에서 갓난아기 하나를 사서 들어오려는 엄청난 흉계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세손을 밀어내고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왕을 꼬드기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 대비로서 부귀 영화를 평생토록 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재상 이종성이 치밀한 작전으로 무산시켰던 것이었지요. 열쇠를 훔친 막내딸. 옛날에 하늘을 다스리는 천신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공주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지요. 큰 홍수가 나서 산과 들과 마을도 모두 물에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높이 차올라 하늘에 닿아 있었지요. 막내 공주는 궁전에서 구름 조각을 떼어내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지요. 막내 공주는 까치들을 만났습니다. 까치들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내 공주는 까치들을 구해주어 배 안에 태웠습니다. 어쩌다가 물에 빠졌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이 하늘에 닿아 있잖아요. 저런. 저희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요. 어쩌다 홍수가 일어났니? 전신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지만 이제 와서 이들을 모두 없애려고 홍수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바마마도 너무하시는구나.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막내 공주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동물들을 내려다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공주는 배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집어들어 아래로 던졌지요. 그러자 나뭇가지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변했습니다.
물에 빠져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나무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배를 만든 뒤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까치들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저 나무의 보금자리를 만들게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는 하늘나라 궁전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어떻게든 살려야지. 막내 공주는 밤새 뒤척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물을 빼는 것이야. 하지만 이 일은 물의 신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물의 신은 아바마마의 신하인데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바다로 변한 저곳에 산이 솟아나게 하는 게 어떨까? 공주는 문득 취보궁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취보궁은 천신의 비밀 궁전으로서 33만 3천 개의 보물상자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지요. 막내 공주는 취보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 궁전이었지요. 천신만이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의 열쇠는 천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잠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 천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천신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막내 공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신의 옷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신의 방에서 나와 취보궁으로 향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열쇠를 훔친 것을 알면 천신은 공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릴 것입니다. 나 하나쯤 희생시킬 각오는 되어 있어. 취보궁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보물상자가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 내가 찾는 보물이 이곳에 있을까? 공주는 보물상자들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우선 아무 상자나 골라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금황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다른 보물상자를 열어보니 흑황색 가루가 나왔지요. 이것들은 다 어디에 쓰는 보물이지? 흙처럼 생긴 것을 보니 내가 찾는 보물은 아닐까? 공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천신이 깨어나 취보궁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기 전에 어서 보물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금황색 가루와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들고 서둘러 취보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보물 상자들을 배에 싣고 인간 세상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먼저 금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지요. 그러고는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어 물 위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상자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별 다른 일이 없었지요. 어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공주는 흑황색 가루가 담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루를 한 주먹씩 꺼내 물 위에 뿌렸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가 많이 뿌려진 곳에는 크고 웅장한 산이 솟아났고 가루가 조금 뿌려진 곳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됐어. 사람들과 동물들이 피할 곳이 생겼어. 그런데 그때 물바다가 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신의 부인인 바람,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이었지요. 여신들은 천신의 명령으로 인간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 공주가 물 위에 가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맙소사, 어찌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여신들은 인간 세상에서 생긴 일을 천신에게 말하였지요. 천신은 깜짝 놀라 취보궁 열쇠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막내가 열쇠를 가져가 보물을 훔쳤구나. 고얀 것. 당장 가서 막내를 잡아오너라. 천신의 명령으로 하늘나라의 신들은 막내 공주를 잡으려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막내 공주는 달아나고 없었지요. 아바마마는 나를 잡아오라고 신들을 보냈을 거야. 어디로 달아나지? 막내 공주는 궁리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들을 찾아가자. 숨겨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큰 언니인 태양공주는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막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는 궁전 주위에 불을 피웠지요. 그래서 막내 공주는 너무 뜨거워 첫째 공주 궁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막내에게 미안하였지요. 막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내 궁전에 숨겨줄 수 없단다. 아바마마가 아시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멀리 멀리 달아나거라. 할 수 없이 막내 공주는 둘째 언니인 달공주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공주도 천신이 두려워 궁전 주위에 찬바람을 불게 하였지요. 막내 공주는 너무 추워 달공주의 궁전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아바마마 때문에 나를 피하는구나. 인간 세상으로 가야겠다. 막내 공주는 구름으로 만든 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노을로 재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막내 공주는 숲속에서 신들과 마주쳤습니다. 공주를 먼저 발견한 바람의 여신이 소리쳤지요. 공주는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바람, 비, 천둥, 번개, 우박의 여신이 그 뒤를 쫓아갔지요. 막내 공주는 넓은 꽃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꽃송이를 머리에 꽂고 꽃밭 속에 엎드렸지요. 그러자 여신들은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신들은 그곳에 천둥 번개의 여신만 남겨놓고 천신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막내 공주가 꽃밭에 숨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꽃밭에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거든요. 어리석기는. 그럴 때는 숲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거야. 얼어 죽기 싫으면 꽃밭에서 나오겠지. 여신들은 천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숲에는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꽃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그때까지도 꽃밭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채 계속 버티고 있었지요. 천신은 막내 공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밭으로 내려와 소리를 질렀지요. 어서 나와 잘못을 빌거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막내 공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용서를 빌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은 아바마마예요. 공주는 이렇게 외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은빛 찬란한 자작나무로 변하였지요. 아직도 그곳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막내 공주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복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관미성을 빼앗긴 아신왕은
그 치욕감 때문에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관미성이 고구려 땅이 되고 말았소. 장군이 나아가 이 치욕을 갚아주오. 아신왕의 명령을 받은 진무는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여의치 않았지요. 간신히 관미성을 포위했지만 고구려군은 성문을 닫아 걸고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무는 군량이 떨어져 군사를 되돌려야 하였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하오. 이듬해 아신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 수곡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신왕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신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전에는 한을 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신왕은 진무를 앞세워 또 한 차례 고구려로 진격을 했습니다. 백제의 공격을 알아차린 광개토 대왕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대동강 상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혈전을 벌였지요. 이 싸움에서 진무는 또다시 크게 패했습니다. 잇따른 패배에 아신왕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갈 것이다. 아신왕은 이를 갈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7천의 군사를 이끌고 한수를 지나 청몽룡 밑에 주둔하고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때마침 폭설이 쏟아져 내렸지요. 폐하, 추위에 떨며 죽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늘까지 나를 돕지 않는군. 아신왕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군사를 되돌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서해를 가로질러 백제의 심장부인 한성을 공격한 것이었지요. 고구려가 수군을 몰아 한성을 공격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백제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백제군은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성과 마을을 빼앗겼고 한성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신왕은 고구려에 항복을 하고 광개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신왕은 광개토 왕에게 영원토록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신왕은 치욕을 갚고 잃은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외국에 태자를 볼모로 보내고 원병을 요청하였지요. 태자를 볼모로 보내는 일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으나 고구려에 서력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신왕은 전쟁 준비에 미친 듯이 매달렸지요. 아신왕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성을 쌓으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군대를 직접 이끌고 한산 북쪽 성체에 머물며 공격 기회를 노렸지요. 유성이 백제군 진영에 떨어졌다는군. 이는 필시 불길한 징조야. 그날 밤 한밤중 유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군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백제군은 사기를 잇고 고구려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지요. 아신왕은 불길한 마음에 고구려 공격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였지요. 아신왕은 백성들에게도 칼 쓰는 연습을 시키며 복수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신라로 도망치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신라로 도망치는 것도 참을 수가 없거늘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아신왕은 외국과 가야 동맹군을 이끌고 신라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연합군의 기습을 받은 신라는 순식간에 서라벌까지 밀렸지요. 신라의 왕은 급히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구원 요청을 받은 광개토왕은 오만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군은 거침없이 삼국 연합군을 몰아내고 아신왕에게 또 한 번의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 풀겠느냐? 아신왕은 다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도 아신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아신왕은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고 왜군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공격해 들어갔지요. 맹렬한 공격에 주춤하던 고구려가 차츰 전열을 가다듬고 역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왕이 직접 친히 부대를 이끌고 달려나오자 싸움은 점점 아신왕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지요. 정령 고구려를 꺾을 수 없단 말인가? 결국 광개토 왕의 공격에 밀린 아신왕은 크게 탄식하며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영토 회복에 집착했던 아신왕은 광개토 왕과의 싸움에서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가슴에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 기사. 옛날 어느 해의 마지막 밤이었지요. 원탁의 기사들은 아서왕의 저택에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낯선 기사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기사였습니다. 온 몸이 녹색이었지요. 피부가 모두 녹색이고 머리카락까지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사를 녹색의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녹색의 기사는 한 손에는 나무 가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엄청나게 큰 녹색의 도끼를 들고 있었지요. 녹색의 기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싸우러 오지 않았소. 다만 시합을 하고 싶을 뿐이요. 여기서 가장 용감한 사람에게 이 도끼를 주겠소. 도대체 무슨 시합을 하자는 것이오? 아서왕이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도끼로 내 목을 내리치는 것이지요. 그 다음 1년 뒤에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가 할 것이요? 기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도끼로 녹색의 기사를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1년 뒤 녹색의 기사가 내리치는 도끼를 맞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웨인이라는 원탁의 기사가 나섰지요. 녹색의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도끼를 가웨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가웨인은 도끼로 녹색 목덜미를 잘 겨냥한 뒤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때 녹색의 기사 머리가 바닥에 나둥결었습니다. 그런데 가웨인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지요. 머리가 없는 녹색의 기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 머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머리를 든 채 말에 올라탔습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무서운 입이 가웨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위랄 숲에 살고 있다. 내가 기사의 명예를 안다면 1년 후에 나를 찾아오겠지. 녹색의 기사는 머리를 팔에 끼고 말 발굽 소리와 함께 사라졌지요. 원탁의 기사들은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가웨인이 녹색의 기사를 만나러 가야 할 때가 되었지요. 가웨인은 위랄 숲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헤매었지만 가웨인은 녹색의 기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푸른 잔디밭 위에 세워진 성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 성은 붉은 수염과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성주가 사는 성이었습니다. 성주는
녹색의 기사가 사는 곳이 자신의 성과 가깝다며 며칠 묵었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마침 녹색의 기사와 약속한 날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가웨이는 성주의 집에서 묵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성주가 가웨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밖에 나가 사냥한 것을 모두 줄 테니 안에서 얻은 것을 자기에게 주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지요. 가웨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날 성주의 부인이 가웨인에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었습니다. 성주가 돌아왔을 때 가웨인은 약속대로 성주에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었고 둘째 날에는 성주의 부인이 입맞춤을 2번 해주었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주의 부인이 입맞춤 3번과 녹색 장식들을 주었습니다. 가웨이는 성주가 돌아오자 입맞춤을 3번 해주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녹색 장식띠는 주지 않았지요. 마침내 녹색의 기사를 만나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웨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녹색의 기사를 만났지요.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가 빛을 받아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약속을 지켰군 그래. 투구를 벗게나. 그래야 목을 내리칠 수 있지 않겠나? 가웨이는 녹색의 기사가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목을 앞으로 내밀었지요. 허공에서는 녹색의 기사가 휘두르는 도끼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가웨인의 목을 향해 날아오던 도끼가 한순간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떨지 않는군. 녹색의 기사는 다시 도끼를 들어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내리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녹색의 기사가 3번째로 휘두른 도끼는 정말 가웨인의 목에 닿았고 바닥에 붉은 피가 떨어졌지요. 그러나 도끼 날은 가웨인의 목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가웨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뽑자 녹색의 기사는 웃었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녹색의 기사를 보니 그는 바로 붉은 수염을 가진 성주였지요. 가웨인, 자네는 나와 한 약속을 지켰어. 다만 녹색 장식띠는 주지 않았지. 그래서 도끼 날로 상처를 좀 낸 것이야. 그럼 왜 나와 도끼로 목을 내리치는 시험을 한 거지? 녹색의 기사는 싱긋 웃으면서 원탁의 기사들이 용감하다고 하여 시험을 해본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박연, 복포, 화담, 그리고 황진이. 중종 임금 시절 학자였던 화담 서경덕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은 뒤 좌의정을 증직받았으나 살아생전에는 진사시에 급제한 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지요. 중종 말년에 어느 대신의 천거로 후릉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씨는 공자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화담을 낳았지요. 그는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한 뒤 경전을 읽어보면 옛 성현의 말씀에 저절로 통하였지요.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워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소금과 나물도 먹지 않고 평생을 특별히 남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여러 날을 말없이 앉아있기 일쑤였지요.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승을 얻지 못해 힘이 몹시 들었으나 뒷사람들은 내 말대로 하면 나처럼 수고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렸으나 굶주림을 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태연하였지요.
어느 날 그의 문화생 하나가 쌀을 가지고 와서 화담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를 상대로 낮이 지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생이 그에게 말하였지요. 선생님, 진지는 드셨습니까? 어제부터 양식이 떨어져 밥을 짓지 못하였네. 제자 허엽이 어느 날 화담을 찾았습니다. 이미 엿새째 장마가 계속되어 계곡에 물이 넘쳐 건너지 못하였지요. 날이 저물어 물이 조금 줄어들자 겨우 계곡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그는 화담의 처소에 이르렀지요. 이때 화담은 검은 고를 뜯으면서 씨를 읊었습니다. 허엽은 화담이 이미 저녁을 먹은 줄 알고 자신이 먹을 밥을 지으려고 하였지요. 이보게, 나도 아직 저녁 전이네. 내 밥까지 짓게나. 허엽이 부엌에 들어가 솥을 열어보았더니 솥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지요. 스승님, 며칠이나 굶으신 것입니까? 물이 막히어 집사람이 엿새째 오지 못하여 내 그동안 먹지 못하였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굶주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담과 기생 황진이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진이는 성품이 몹시 쾌활하였지요. 그녀는 검은 고를 잘 타고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가 금강산, 지리산을 거쳐 나주에 이르렀지요. 때마침 고을원이 감사를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기생들이 연회장을 호화롭게 수놓았지요. 황진이는 남루한 옷, 때 묻은 얼굴로 상자에 나가 앉아 태연히 노래하고 검은 고를 탔습니다. 황진이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꾸밈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황진이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 황진이는 평생 동안 화담을 사모했습니다. 황진이는 틈만 나면 검은 고를 들고 술을 가지고 화담의 거처를 찾아가 실컷 논일다가 갔습니다. 황진이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오직 화담 선생 한 분만이 여러 해 친하게 지내었으나 내게 곁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니 그는 진실로 성인이시다. 어느 날 황진이가 화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송도에 삼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이냐? 박연 폭포와 선생님, 그리고 저 말입니다. 화담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요. 신통방통 정고옥. 옛날에 정고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천하의 이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인이란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지요. 정고옥의 이웃에서 한 사람의 병자가 발생하자 이웃 사람들이 떠들어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병을 다 보겠군. 무슨 병이기에 그러나? 글쎄, 5가지 빛이 연이어 몸에서 잃었다 없어졌다 하니 그게 대체 무슨 병인가? 그런 병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모두들 병이 이상하다는 말들만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병자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수심에 잠겨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동네 사람 하나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고옥 선생께 보여보시오. 온갖 재주를 다 가진 사람이니 시험삼아 한번 보여보시오. 그리하여 환자의 집의 사람들이 고옥을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고 고옥도 이웃집 사람의 중병을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그 집으로 가서 진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옥은 이 약을 써보시오 하면서 5가지 약을 주었지요. 병자는 그 약을 먹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뜨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살 것 같구나
그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 중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고옥이 집에 들어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비몽사몽할 때 험상궂게 생긴 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옆으로 쓱 오더니 고옥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원수의 병을 고쳐주어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소?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이웃집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원수요. 그래서 내가 5가지 빚갈로써 그놈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를 살려주고 말았단 말이오. 죽는 이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 이번엔 6가지 빛이 나는 병으로 놈을 죽일 것이니 당신은 간섭하지 마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원수로 알겠소. 그 괴물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별 고약한 놈도 다 있군. 정고옥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좀 나아지던 병자가 갑자기 전신에 6가지 빛이 나타나며 신음하고 있어온데 아무래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어서 좀 와주십시오. 그래, 가보자. 가보니 병자는 과연 6가지 빛깔을 가진 채 다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요. 이 약을 먹이고 어서 빨리 물을 가져다 먹이시오. 병자는 고옥이 준 약을 먹자 또 씻은 듯이 몸이 나아졌습니다. 고옥이 집으로 돌아가 방 안에 들어갔더니 또 그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볼장 다 보았소. 이제는 당신이 내 원수요. 뭐라고? 내 원수를 당신이 또 살리지 않았소? 이놈아, 옥추경 소리나 듣고 어서 없어지거라. 고옥이 낭낭한 목소리로 옥추경을 외우기 시작하자 귀신은 비명을 질러대었지요.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 후로 귀신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정고옥의 사랑방에 10여 명의 친구들이 놀러를 와 있었습니다. 좁은 방인지라 사람이 많이 모이니 찌는 듯이 더웠지요. 덥구나 더워. 이리 더워서야 견뎌낼 수가 있겠나? 여보게들 그러지 말고 이렇게나 하세. 어떻게? 고옥에게 별천지나 보여달라고 하세. 그게 될 일인가? 되고 말고. 한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던 친구들은 고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고, 이리 더우니 신선 노름이나 좀 시켜주게나.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시켜주게. 원참. 그럼 떠들지 말고 가만히들 있게나.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고옥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옥은 마당으로 나갔지요. 거기에는 조그만 샘터가 있었는데 그는 그 옆에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친구들을 불렀지요. 우르르 몰려나간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보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이냐? 여기가 대체 어딘가? 저 푸른 호수를 좀 보게나. 배도 있구먼. 주란 화각에서 노기홍상 천녀들이 놀고 있군. 그들은 두둥실 떠가듯이 누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각에 이르자 선녀들이 시원한 안주와 술을 차려들고 나왔지요. 그들은 시원하고 흥겨운 김에 무한히 마시고 실컷 놀면서 떠들어대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구만. 그때 마침 아득한 호수에서 큰 숭어 한 마리가 배 위에 철썩 뛰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탄성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시원한 누각에서 혹은 배 위에서 실컷 마시고 먹고 춤추고 노래하던 그들은 마침내 심신이 피곤해져
모두들 누각으로 올라와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깨어보니 그들은 고옥의 집 샘터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고? 한바탕 꿈이었구나. 꿈이라고는 해도 너무나 좋았네. 그들은 모두 꿈속에서의 신선 노름을 회상하면서 고옥에게 자네 덕분에 호강을 했네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이었지요. 고옥의 그의 형과 함께 어딘가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다가 커다란 기와집을 바라보던 고옥이 형을 보며 불쑥 말했습니다. 저 집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 저 집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어찌해야 좋을까요? 보고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제가 도와주고 가겠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이리하여 고옥은 그 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댁에 큰 애기 있기에 소인이 그것을 명쾌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오나 애기라니요? 아무 소리 마시고 숫 10섬만 구하십시오. 네. 주인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횡액을 명쾌해 준다는 바람에 급히 숫 10섬을 안마당에 쌓아 놓았습니다. 고옥은 그 숫을 한꺼번에 피우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쌀 곡간을 여십시오. 곡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글쎄, 어서 열긴 하시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서둘러 곡간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집채만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스르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활활 피어있는 숲풀 속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외마디 소리를 질러대었지요. 이놈이 그대로 있으면 이 집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큰 환대를 받고 물러나왔다고 합니다.